올해 1월 우리나라의 생산과 투자, 소비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생산은 2020년 2월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유동성 위기로 기업 회생 절차에 전격 돌입했습니다. 회사 소유주인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도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했습니다. 중국은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미국에 대화를 요구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가 개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은 기존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늘어 투자자들도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첫 달 우리 경제 주요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내수와 수출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고 특히 생산은 거의 5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첫 소식 지웅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이영미 씨는 열흘간 휴업하며 인테리어를 바꿨지만 매출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12.3 이후가 더 매출이 안 나오고 더 걱정이 심해요. 오전 알바도 이제 해고했어요. 지난 1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전달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제 세 축이 모두 위축되는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전산업 생산의 경우 건설업과 광공업,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같은 기간 2.7% 감소했는데 코로나19로 국내 경기가 위축됐던 2020년 2월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액 지수 역시 전달보다 0.6% 감소했습니다. 의복 등 준내구재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투자 부분에서의 감소세는 더욱 뚜렷했습니다. 설비 투자 지수는 전월보다 14.2%나 급감해 2020년 10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을 견인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대내의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와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는 모두 전달 대비 2달째 내리막길입니다. 경기 침체 신호가 짙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일자리와 건설, 서민금융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런 극심한 내수 침체로 대형 유통업체들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때 대형마트 2위였던 홈플러스가 오늘 실적 부진에 전격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향한 모럴 해저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우선 홈플러스 문 닫는 거 아니냐는 소비자들 우려도 나오는데 일단 그건 아니라고요? 네,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와는 상관없이 모든 매장과 온라인몰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요. 법원은 곧바로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되고 협력업체에 대한 채무는 전액 변제됩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 규모를 줄이는 등 단기적인 자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사전 예방 차원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신용평가는 홈플러스가 과중한 재무 부담과 사업 경쟁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신용등급을 낮췄습니다. 유동성 위기 때문이라고는 해도 협력업체들 피해가 우려되는데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에 대한 모럴 해저드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일단 MBK 측은 홈플러스 회생 절차 결정에 대해 홈플러스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임직원과 거래처에 대한 지급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홈플러스는 금융부채만 2조 원에 달해 지난해 11월쯤부터 협력업체들의 정산을 제때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이마트에 이은 업계 2위 홈플러스가 실적 부진에 회생까지 가게 된 데는 MBK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됩니다.
MBK는 2015년 7조 2천억 원의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절반 이상을 대출을 끌어왔고 이 빚을 갚느라 경영 개선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고 MBK가 2조 원 부채를 감당 못할 상황도 아니란 지적이 또 나오는데요. 홈플러스는 4조 7천억 원 규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생을 통해 이 부담을 채권자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홈플러스 사태가 MBK와 고려아연 간의 경영권 분쟁에 미칠 파장에 시선이 쏠리는데요. 단기 차익만 챙기는 MBK는 고려아연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최윤범 회장 측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지금부턴 트럼프발 관세 전쟁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전면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한 달 만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오늘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No room left for Mexico or for Canada. No, the tariffs, they're all set. They go into effect tomorrow.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한 달 전 부과된 10% 관세까지 더하면 중국은 20%의 관세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타깃이된 나라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폭격을 맞고만 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관세가 부과되면 반격할 것이라며 조속한 대화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 등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도 강경 대응의 뜻을 밝혔습니다. If ever there were tariffs on Tuesday, as we have all seen, as we were ready to do last time, we will have a strong, unequivocal and proportional response as Canadians expect. 캐나다는 과일과 화장품 등 우리 돈 3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수입 농산물에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면서 공세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앞서 상호 관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도 같은 날 관세 부과를 예고해 관세 폭풍이 휘몰아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관세는 전쟁 행위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상품 자체에 대한 세금이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중국도 트럼프의 폭탄 관세에 맞서서 미국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표밭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때려 아픈 곳만 골라 찔렀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미국의 대화를 요구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채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해 최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당장 이달 10일부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에는 15%를 인상하고 수수, 대두와 돼지고기 등에는 10%를 높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평균 관세율이 45%까지 치솟자 미국산 농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선 겁니다. 특히 옥수수와 대두 생산 지역인 미국 아이오와 오하이오 등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을 겨냥해 공격 수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더 치명적이죠. 지난번에는 주로 에너지 분야에 관세를 매겼는데 중국이 별로 수입하지 않는 분야들이었거든요. 이번에 농산품에 관세를 넣는다면은 중국이 아직도 많이 수입하는 부분이고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관세 전쟁이 격화될수록 글로벌 무역 위축이 불가피해지고 우리 수출의 타격도 커질 전망입니다. 중국의 공급망하고 좀 분리돼 있고 중국산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 그런 상품군은 그때 이제 15% 이상이라는데 이제 명백하게 더 차이가 나게 되면 반사이익이 생길 수 있죠. 반면 중국이 그만큼 수출이 줄어야 되잖아요. 관세로. 공급망 기여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피해가 예상이 되는 거고.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한 오늘 중국에서는 연례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개막했습니다. 보복 관세 조치와 별개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중국이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당장 북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날벼락을 맞게 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혹여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지는 않을까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긴장 속에 멕시코 정부의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지혜 기자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미 수출 기지로 활용했던 국내 기업들도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집단이 멕시코에서 운영 중인 현지 법인은 모두 91곳, 삼성이 18곳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가 15곳, 한화가 12곳 순입니다. 예고됐지만 제조기를 섣불리 옮길 수가 없는 것이고 제조기지를 옮기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또 관세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업들은 최대한 몸을 낮추면서 멕시코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사업 중인 한 화학업계 관계자는 멕시코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르면 내일 멕시코 정부의 발표를 보고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력업체들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화학업계 대다수 벤더사들은 25% 관세를 반영해 당연히 단가를 올리겠지만 그만큼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반응입니다. 일부는 단가가 너무 올라서 생산기지를 멕시코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도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바라는 대로 끝내 미국 현지 생산을 강화한다 해도 주요 소재나 부품은 대부분 여전히 국내에서 수입하는 구조입니다. 다음 달 상호 관세 가능성까지 예고한 상황이라 관세 폭탄을 피할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비상이 걸린 우리 정부도 지난주 부랴부랴 미국을 찾았습니다.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의사는 재확인했지만 당장 우리 기업 발등에 떨어진 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미국을 방문했는데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번 방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산업계에 가진 오해를 푸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6일 안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났는데요. 안 장관은 현 시점에선 상무부나 무역대표부 등 협의가 필요한 부처와 협의체를 만들어 협상의 출발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보한 게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문제를 비롯한 조선, 에너지 등 산업협력 방안을 상시 논의할 채널을 구축했다며 한미 실무협의체를 여러 나라 중 처음으로 꾸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고된 내용이었는데 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당장 해소하긴 어려운가 보죠.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나 유예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안 장관은 관세 면제 유예 요청에 대해 미국의 즉답을 얻진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당장 다음 주 예정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는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게 됩니다. 다음 달 초 상호 관세도 예고한 상태인데요. 관세 전쟁 여파가 당장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한미 관세 실무협의체를 이르면 다음 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런 관세 전쟁 우려 속에서 지난달 천정부지로 치솟던 금값이 다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금 투자 열풍으로 과열됐던 일명 김치 프리미엄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금 판매 글들입니다. 최근 들어 구매 글보다 판매 글이 부쩍 늘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에 국내 금값도 하락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28일 금값은 2주 만에 14만 원대가 무너졌고 국제 시세 대비 15배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간 쏠림 현상이 컸던 탓에 해외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돼 왔던 겁니다. 특히 국내는 해외 시세 대비 고평가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금값이 유독 국제 시세 대비 높게 형성이 되어 왔었고 금을 사자는 수요보다는 팔자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면 금값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열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금값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의 상승세가 가팔랐던 구간에서는 투기적인 매수세가 특히나 좀 집중되는 모습들이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이라는 이런 파생상품 시장에서 좀 관찰이 됐어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투기적인 매수세가 붙을 때는 단기에 좀 급등세를 보이다가 좀 빠지는 모습들이 관찰되거든요.
그간 투자자들이 국제 시세보다 얼마나 고평가된 상태에서 금을 사는 건지 알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국내 금값 계리율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이 투심을 부추기면서 국내와 국제 시세의 괴리율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고물가 경험이 우리 가계의 주택 구입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속에서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먹는 현상이 더 뚜렷해진다는 건데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인플레이션과 주택 구입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다는 하늘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경험은 주로 근원 인플레이션을 통해 주택 소유 확률 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근원 물가보다 근원 물가 상승을 경험할 때 가계의 주택 구입 수요가 늘어났다는 건데요. 근원 물가는 비근원 물가에서 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하고 선출한 물가입니다. 즉 주택 구매자들이 이 주택의 인플레이션 해칭이 변동성이 심하고 공급 측 요인인 비근원 인플레이션보다는 장기적이고 수요 측 요인인 근원 경험 인플레이션을 통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근원 물가 상승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보다는 부동산 자산을 선호한다는 의미인데 이 연령대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네, 가구 특성별로는 30대 이하, 남성, 기혼, 4인 이상 가족, 총 자산이 작은 가구를 중심으로 경험 인플레이션의 주택 소유 확률이 높아졌다고 봤습니다. 특히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 및 30대의 근원 경험 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자가주택 소유 확률은 7.4%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30대 이하 자가 소유 주택 비중이 현재 62%에서 79%까지 오른다는 겁니다. 최영준 한은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화폐 가치가 줄어드는 반면 주택 등 실물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면서 높은 경험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 측면의 근원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두고 물가 안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초 대체고로서 넥스트 트레이드가 오늘 개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는데 70년 만에 복수 거래소 시대가 열리면서 더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신다미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956년 서울 명동에서 대한증권 거래소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여의도와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며 70년 동안 국내 주식시장을 독점해왔습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국내 주식 투자자 수가 약 3.6배 넘게 뛰자 투자자 편익을 키우기 위한 대체거래소 도입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70여 년 동안 거래소, 한국 거래소 혼자만 있었는데 이제 매매 쪽에서 좀 같이 거래해서 투자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라라는 의미에서 설립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2022년 11월 설립돼 2023년 7월 예비인가를 거쳐 지난 2월 본인가를 취득했고 오늘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매매가 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낮아집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참여자 수가 적은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보통 가격 변동성도 더 커지거든요. 프리와 애프터 마켓에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형성될지를 좀 신중하게 지켜보고 판단하신 이후에 참여를 하셔도 늦지 않다.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안정적인 시장 감시 체계 운영이 시장 안착을 위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할 수 없었지만 오늘부터는 다른데요. 지금도 매매가 한창입니다. 오늘 출범한 대체고로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자, 이제 퇴근 시간인데 대체고로소 첫날 원활히 운영되고 있나요? 네, 오후 3시 30분까지 한국거래소 정규장을 마치고 현재는 애프터마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후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한데요. 제대로 보이는 대체거래소 통제실에서 증권사와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간의 매매 체결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폭,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등 시장 안정장치는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정 종목이 급등락하게 되면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해 한국거래소는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고 넥스트레이드는 2분간 거래가 정지됩니다. 프리 애프터마켓 운영 중에 이른바 올빼미 공시라고 불리는 중요 공시가 나오면 거래가 중단되고 한국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재개가 결정되는데요. 특히 공시 접수 시간이 지난 오후 6시 이후에 언론사의 중요 보도나 풍문이 퍼지는 때에도 거래는 멈춥니다. 이달 말 재개되는 공매도는 대체거래소의 프리 애프터마켓에선 금지됩니다. 퇴근길뿐만 아니라 내일부터는 출근길에도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고요. 네, 출범 첫날인 오늘은 10시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오전 8시 프리마켓부터 오후 8시까지 모두 12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는 롯데쇼핑, 제일기획 등 모두 10개 종목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앞으로 한 달간 800개 종목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는 24일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장지수 펀드 등은 거래할 수 없고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연말은 돼야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넥스트레이드에서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고물가 속에서 알뜰폰은 4세대 이동통신, LTE 이용자들 사이에선 인기가 많았지만 5G 시장에선 이용자가 급감했습니다. 정부가 알뜰폰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5G를 만 원대에 쓸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가 나왔습니다. 김동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원대 5G 요금제가 속속 출시됐습니다. 월 2만 원이 채 안 되는데 데이터 20GB와 음성, 문자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비슷한 조건의 이동통신 3사의 최저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만 원대 요금제가 가능해진 건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대책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도매 대가, 즉 망사용료를 대폭 인하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마쳤습니다. 현재 5G 시장은 이동통신 3사 가입자가 99%를 차지하고 있고 알뜰폰 가입자는 1% 점유율에 그칩니다. 알뜰폰 업계는 저렴한 요금제로 5G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싼 전화기인가? 폰을 따로 사야 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올 초부터 좀 강력하게 좀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요금제를 내게 된 거죠. 지금은 SK텔레콤망을 이용하는 알뜰폰만 요금제가 출시됐지만 조만간 KT와 LG U+의 도매 대가도 인하되면 만 원대 요금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알뜰폰 가입자 순증 규모는 불과 1년 전인 2023년보다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에서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가 개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 업체들이 다양한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한층 더 치열한 전략 스마트폰 경쟁을 예고했는데 김한나 기자가 현지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태블릿 PC처럼 보이는 10.2인치 디스플레이가 두 번 접힙니다. 중국 기업 화웨이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출시한 트리폴드폰 메이트 XT입니다. 이번 MWC 전시장 내에서 가장 큰 부스를 마련한 화웨이는 트리폴드폰을 앞세워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카메라 같은 이 스마트폰은 샤오미의 최신 스마트폰 울트라 15입니다. 독일 카메라 명가인 라이카와 손잡고 인물과 거리 사진에 최적화된 압도적 촬영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가 적용됐고 인공지능 기능이 강화돼 앱 사이 연동도 편리해졌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번 MWC 행사에서 갤럭시 S 시리즈 가운데 가장 얇은 두께를 가진 갤럭시 S25 엣지를 내놨습니다.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제품 중 가장 슬림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삼성전자 부스 옆에 자리한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도 슬림형 모델 매직 V 시리즈를 선보이며 탄탄한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탄탄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기술력을 쌓아온 중국의 IT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공략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Xiaomi maintains top 3 smartphone brand worldwide with a 15% year-on-year growth rate, the highest among the top 3. 가성비를 넘어 첨단 기술로 무장한 중국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미국발 관세 공포에 장중 2,513까지 후퇴했던 코스피가 낙폭을 줄이면서 2,520대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0.15% 내린 2,528.91을 기록하며 사흘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이 1,922억 원, 기관이 1,477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81% 떨어진 737.9의 거래를 마쳤고 오후 5시 4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62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계열사 간 부동산 거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홈쇼핑과 롯데지주, 롯데웰푸드 본사의 조사관을 보내 혐의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이는 이들 계열사 간 거래가 비계열사보다 유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롯데홈쇼핑 2대 주주인 태강산업이 지난 2023년 롯데홈쇼핑 등을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전국 곳곳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비가 내렸는데요. 대체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영동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적설은 최고 40cm 이상, 강수는 최고 5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반짝 추위가 찾아오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6도 선으로 이맘때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추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세종 영하 1도, 춘천은 영하 2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아침에 속초 2도, 강릉은 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3도, 부산은 4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동해상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5에서 5.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거나 흐릴 수 있겠고요. 주말부터는 포근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